연달아 피는 모란과 함박꽃. 옛날에 파에온이라는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공주에게는 사랑하는 왕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왕자는 공주 곁에 없었어요. 왜냐고요? 먼 나라의 싸움터에 나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주는 왕자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어쩌면 내일 왕자님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혹시 밤사이에 왕자님이 돌아온 건 아닐까라는 기대로 눈을 떴답니다. 하지만 왕자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어요. 공주는 날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을 되풀이하며 하루하루 늙어갔지요. 그로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웬 눈먼 악사 한 사람이 대문 앞을 지나가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구슬픈 노래였답니다. 공주는 저도 모르게 그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노래를 듣던 공주는 깜짝 놀랐답니다. 화살에 맞은 불쌍한 왕자님, 멀리 있는 공주님을 그리워하다 혼자서 쓸쓸히 죽고 말았네. 왕자님이 마지막 부르던 그 이름 파에온, 파에온, 그리운 파에온. 나는 죽어서 모란이 되니 그대를 그리워하는 마음 모란으로 피어나리. 바로 왕자가 죽어서 모란이 되었다는 노랫말이었어요. 파에온 공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그 모란만이라도 꼭 보아야겠다고 결심하였어요. 그래서 눈먼 악사에게 그 모란이 어디쯤 피어 있는지 물어보았지요. 눈먼 악사가 가르쳐준 곳은 까마득히 멀고 먼 곳이었어요. 공주는 얼마나 오래 걸어왔는지 모른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공주가 푹 쓰러진 곳, 그곳이 바로 왕자가 모란으로 피어난 곳이었어요. 그날부터 공주는 날마다 기도를 드렸지요. 영원히 왕자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마침내 기도 소리가 하늘에 닿았답니다. 그리하여 공주는 함박꽃으로 변하여 모란과 나란히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모란이 피고 나면 을에 함박꽃이 피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적을 돕고도 귀족이 된 병사. 덴마크는 유럽 대륙의 서북쪽 끝에 위치하고 북으로 해협 하나를 건너면 스웨덴이랍니다. 300년 전에 이 두 나라가 전쟁하던 때의 일이었어요. 덴마크의 한 병사가 싸우다가 다리를 다쳐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위생병을 찾아 후방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지요. 목이 몹시 말라 수통에 남아있는 물을 마시려는데 괴로워하는 신음소리가 근처에서 들려왔답니다.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니 약 20m쯤 앞의 풀숲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어요. 그는 곧장 그곳으로 다리를 절룩거리며 가보았지요. 그곳에는 스웨덴 병사가 쓰러져 있었는데 가슴에 총을 맞았답니다. 곧 죽게 되겠지? 얼마나 목이 탈까? 마지막으로 물이라도 먹여야겠군. 덴마크 병사는 죽어가는 적군에게 다가가서 수통을 그의 입에 대주었어요. 그 순간 적군은 갑자기 들고 있던 권총을 쏘았답니다. 순간 덴마크 병사는 재빨리 엎드렸으나 총알은 그의 어깨를 뚫고 지나갔어요. 남의 친절도 모르고 총을 쏘다니 죽일 놈 같으니라고. 덴마크 병사는 민첩한 동작으로 그의 손에 들려있는 권총을 발로 차버렸지요.
그때 적군은 일부러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내어 덴마크 병사를 끌어들인 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이었답니다. 나쁜 녀석, 난 이 수통에 있는 물을 너에게 다 먹이려고 했어. 그러나 나를 쏜 벌로 조금만 주겠어. 덴마크 병사는 수통의 물을 반쯤 마시고 나서 적군의 입에다 대고 수통을 기울며 주었답니다. 적군은 처음에는 물을 안 마시려고 발버둥 치더니 덴마크 병사의 사랑에 찬 눈빛을 보더니 입을 벌리는 것이었어요. 적군의 두 눈에는 눈물이 번득이기까지 하였답니다. 물을 마신 적군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러한 사실이 전쟁이 끝난 뒤 덴마크 왕에게 보고되자 왕은 크게 감격하며 그 병사를 궁정으로 불렀답니다. 너를 죽이려던 적군을 왜 죽이지 않았느냐? 임금이 이렇게 묻자 그 병사는 임금님, 저는 부상당한 적군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너는 자랑스러운 덴마크의 용사다. 너는 귀족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왕은 그를 귀족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였어요. 그 뒤 왕은 병사의 수통을 총알이 꿰뚫는 그림을 그 귀족의 휘장으로 삼게 하였지요. 적군을 너그럽게 대해준 덴마크 병사는 그 착한 행동으로 귀족이 되었답니다. 낮과 밤이 나뉘게 된 까닭. 옛날 옛적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동물들은 낮과 밤을 만들었지요.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은 자신들의 마법을 모두 모아 해가 하늘에 떠 있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낮이 며칠씩 계속되는 일이 많았지요. 그러다가 밤에 활동하는 동물들의 마법이 더 강해지면 하늘이 금방 어두워져서 몇 주일이고 컴컴한 밤이 계속되었답니다. 이런 일은 자꾸만 되풀이 되었어요. 그러니 낮을 좋아하는 동물들과 어둠을 좋아하는 동물들은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겠지요. 어느 쪽이든 자기에게 불리한 때가 닥치면 보금자리를 만들고 새끼를 키우기가 힘들다고 걱정하였어요.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었고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자 동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회의를 열었답니다. 낮을 좋아하는 동물들은 늘 해가 떠 있기를 바랐어요. 들소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그러면 언제든지 배고플 때마다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잖아. 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낮 쪽의 찬송이야. 햇볕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어야 날아다닐 수가 있거든. 게다가 둥지를 치고 먹이를 찾아다니려면 빛이 필요해. 정말 맞는 말이야. 뱀이 맞장구 쳤어요. 뱀은 햇볕이 따뜻하게 몸을 데워주니까 돌아다닐 수 있다고 고마워했거든요. 햇볕 따스한 날 바위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밤 따위 없어도 조금도 아쉽지 않아. 다른 동물들도 찬성하였고 뒤쪽에서 작은 환호성까지 일었어요. 몇몇 동물들은 흥분해서 발을 쿵쿵 굴렀지요. 이 소동을 틈타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올빼미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소리 없이 생쥐들이 있는 곳에 내려앉았어요. 생쥐들은 깜짝 놀라서 작지만 튼튼한 족제비 뒤로 허둥지둥 도망쳤지요. 올빼미는 주위의 동물들을 찬찬히 둘러보았어요. 여기저기서 조용히 하라고 쉿쉿 소리가 나자 떠들썩한 소음이 차츰 잦아들어 사방이 조용해졌답니다. 올빼미는 아까 말한 동물들을 가리키며 말하였어요. 너희들은 좋겠지. 하지만 나는 사냥을 하려면 어둠이 필요해.
낮 시간은 조금도 쓸모가 없다고. 용감한 생쥐가 앞으로 나와서 올빼미를 초조하게 바라보며 말하였어요. 올빼미 말이 맞아. 밤이 최고야. 어둠이 가려주지 않으면 나랑 우리 식구들을 지켜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다들 누군지 알지? 생쥐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쥐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팔을 내저으며 말하였지요. 밤이 없으면 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 내가 잡아먹는 곤충들은 해가 진 뒤에야 나오기 때문에 난 굶어 죽을 거야. 게다가 낮은 잠자는 시간이야. 박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또다시 화를 내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두려워하는 소리로 주위가 술렁거렸어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답니다. 그때 줄무늬 다람쥐가 용기를 내어 말하였어요. 좋은 수가 떠올랐어. 그러자 모두들 줄무늬 다람쥐 쪽을 바라보았지요. 너구리한테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동물들이 일제히 돌아보니 너구리는 줄무늬 다람쥐의 말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너구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고개를 저었지요. 줄무늬 다람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게 분명하였어요. 줄무늬 다람쥐는 너구리 쪽으로 돌아서서 줄무늬 꼬리를 보여주라는 신용을 하였어요. 줄무늬 다람쥐가 말하였지요. 내 말은 이거야. 너구리 꼬리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똑같이 나눠져 있잖아. 우리도 낮과 밤을 그렇게 똑같이 나누면 안 될까? 길이가 똑같게 말이야. 다들 한순간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이윽고 솜꼬리 토끼가 물었지요. 그래? 안 될 게 뭐가 있어? 다람쥐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자 다른 동물들도 낮과 밤을 똑같이 나누기로 하였답니다. 그래서 해가 하루의 절반을 다스리고 밤이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게 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이랍니다. 노인에게 받은 두루마리 책. 중국 한나라의 장량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한나라의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 집안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장량이 20살 되던 해에 한나라가 진나라의 시황제에게 멸망당하고 말았답니다. 장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진나라 시황제를 죽여 한나라의 한을 풀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였지요. 장량은 형제뿐이었는데 어느 날 아우가 죽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떠돌이가 되어 시황제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과 우연히 뜻이 같은 고라는 장사를 만났답니다. 때마침 시황제가 나라 안을 순시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곳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장량은 고와 함께 시황제가 탄 수레에 커다란 쇠망치를 던져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장량은 수백 끈이나 되는 큰 쇠망치를 고에게 들리고 시황제 일행이 지나가기로 되어 있는 길목 어귀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마침내 시황제의 행렬이 산 밑을 돌아 그들이 숨어있는 골목 어귀까지 오자 고는 장량의 명령에 의해 온 힘을 다하여 쇠망치를 던졌답니다. 큰 쇠망치는 소리를 내며 날아가 수레를 보기 좋게 마치었지요. 그러자 수레는 금세 박살이 나고 말았답니다. 드디어 원수를 갚았다.
그러나 시황제는 이런 궤변이 있을 것을 짐작하고 자신이 항상 애용하는 수레에는 타고 있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빈 수레였어요. 그는 딴 수레에 타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 노여움을 터뜨리며 금세 군사들로 하여금 온 산을 샅샅이 뒤지게 하였지요. 장량은 재빨리 그곳을 피해 다른 고장으로 도망쳐서 이름을 바꾸고 혼자 쓸쓸히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동네 밖에 놓여있는 다리를 지나다가 우연스럽게 초라한 노인 한 사람을 다리 위에서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노인은 장량을 보자 갑자기 자신의 신발을 다리 아래로 던져버리고 내 신발을 주워오게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장량은 몹시 화가 치밀었지만 상대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으므로 꾹 참고 다리 아래로 내려가 노인이 벗어던진 신발을 주워들고 다리 위로 올라왔답니다. 그러자 노인은 신발이 벗겨진 발을 장량의 코앞에 들이밀면서 빨리 신발을 신기거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었어요. 장량은 화가 치밀었으나 꾹 참고 공손하게 그 노인의 발에 신발을 신겼답니다. 이윽고 노인은 장량을 쳐다보며 야릇한 미소를 짓고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노인은 인사 한마디도 없이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장량은 어이가 없어 그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노인은 얼마쯤 갔다가 돌아와서 장량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쓸만하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좋은 일을 가르쳐 줄 터이니 닷새디 새벽에 이 다리에 와서 나를 기다려라. 장량은 그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인사를 드리고 약속하였지요. 장량은 닷새디 새벽에 다리 위에 와서 보니 노인은 벌써 와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장량을 몹시 꾸짖었어요. 늙은이와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늦게 오다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고 닷새 후에 다시 오너라. 하고 노인은 돌아갔답니다. 그 후 닷새가 지난 새벽에는 서둘러 일찍 다리에 나갔었지만 노인은 벌써 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량은 노인에게 또 꾸중을 듣고 또 닷새 뒤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지요. 장량은 그 후 닷새가 지난 뒤에는 한밤중에 일어나 다리 위에 나갔답니다. 노인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오지 않았군. 이윽고 먼동이 트기 시작할 때 노인이 나타났지요. 그는 장량을 반갑게 맞으면서 젊은 사람은 부지런해야 되는 법. 자, 이 책을 너에게 줄 터이니 잘 읽어보아라. 너는 장래에 틀림없이 임금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한 권의 낡은 두루마리 책을 장량에게 주었답니다. 선생님의 조남이 누구시온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저 곡성산 모퉁이에 있는 누른 돌이다. 그 낡은 두루마리는 그 옛날 태공망 지은 천하에 둘도 없는 병서였어요. 병서란 전쟁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을 기록한 책이지요.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답니다. 진나라 시황제가 죽자 나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몹시 어수선하였어요. 장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나라의 유방을 도와 진나라를 공격하여 마침내 멸망시키고 말았답니다. 장량은 노인으로부터 받은 병서를 열심히 공부하여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병법을 썼던 것이랍니다.
대머리 독수리가 된 까닭. 지금은 하늘과 땅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그때만 해도 하늘과 땅은 서로 마주보면서 다정하게 지냈답니다. 소곤소곤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사냥도 가면서 말이지요. 어느 날 하늘과 땅이 함께 사냥을 갔어요. 둘은 열심히 사냥거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어둑어둑 날이 저물 때쯤에야 겨우 들쥐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들쥐가 맛있게 노릇노릇 구워지자 땅이 말하였어요. 내가 너보다 먼저 생겼으니 맛은 내가 먼저 봐야 해. 그러자 하늘이 화를 내며 말하였어요. 무슨 말이야? 난 네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맛은 내가 먼저 봐야 해. 둘은 아웅다웅 실랑이를 하다 성질이 불같은 땅이 하늘의 뺨을 후려쳤어요. 네가 나를 때리다니. 좋아, 다시는 널 만나지 않을 것이야. 하늘은 빨갛게 물든 뺨을 어루만지며 멀리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 뒤부터 땅에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답니다. 세밀한 샘은 다 말라버리고 곡식들은 모두 말라 비틀어지고 넘실대던 강은 모래밭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숲속의 동물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모두 말라 죽을 거예요. 대표를 뽑아 하늘에게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하늘과 땅이 싸운 건 들쥐 때문이니까 들쥐를 선물하자고요. 옳소, 그렇게 합시다. 동물들은 가장 높이 날고 가장 힘이 센 새를 대표로 뽑아 하늘로 보내었어요. 하지만 하늘에 채 닿기도 전에 기운이 모자라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다른 대표를 뽑아 보내봐도 마찬가지이자 동물들은 다시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그때 독수리가 빨간 벼슬을 자랑하며 말하였지요. 내가 한번 해볼게. 그러자 동물들이 땅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뭐라고? 독수리, 네가 하겠다고? 게으르고 말썽만 피우는 네가 하늘까지 날아오른다고? 동물의 왕 사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자, 조용히들 해. 독수리야, 그렇게 하고 싶다면 네가 한번 해보렴. 이렇게 해서 독수리는 하늘에게 선물로 줄 들쥐를 잡고는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몇 날 며칠을 날아간 끝에 독수리는 하늘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독수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자 하늘은 독수리에게 자루를 하나 주며 말하였지요. 이 자루를 하나 가져가렴. 여기에는 소금만 뿌려도 비를 내리는 마술가루가 들어있어. 땅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네, 그렇게 할게요. 독수리는 다시 땅을 향해 날아가다 생각했어요. 마술가루는 어떻게 생겼을까? 살짝 열어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독수리가 자루를 열자 바람이 휙 휘몰아치면서 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금세 온 세상이 캄캄해지고 비가 퍼붓기 시작하더니 거센 폭풍이 몰려와 나무와 집들을 날려보내었지요. 강들은 넘실대며 넘쳐 흘러 온 세상을 삼켜버렸어요. 폭풍이 가라앉자 살아남은 동물들이 하나 둘씩 숲으로 돌아왔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동물들이 묻자 독수리는 고개를 떨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듬더듬 이야기하였어요. 이야기를 듣고 동물들은 화가 나서 우르르 몰려들어 독수리의 머리를 쥐어박았지요.
그 바람에 독수리는 멋진 벼슬이 망가지고 머리에 난 털도 모두 뽑혀 대머리 독수리가 되어버렸어요. 그 뒤부터 독수리는 숲속의 동물들과는 함께 살지 못하고 주위만 빙빙 돌다가 동물들이 먹고 남긴 찌꺼기를 먹고 살아야 했답니다. 막내 공주와 개구리 왕자.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던 시절의 일이랍니다. 한 왕이 살았는데 딸들이 아주 예뻤지요. 그 중에서도 막내 공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보아온 햇님까지도 공주의 얼굴을 환하게 비출 때마다 그 아름다움에 놀라워하였어요. 왕의 궁전 근처에는 나무가 울창한 큰 숲이 있었는데 거기엔 오래된 보리수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답니다. 그 나무 아래로는 연못이 하나 있었고요. 날씨가 찌는 듯 더운 날이면 막내 공주는 숲속의 연못가에 앉아있곤 하였어요. 그러다 심심해지면 들고 간 황금 공을 하늘 높이 던졌다가 다시 두 손으로 받았답니다. 공주는 그 놀이를 가장 좋아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지요. 하늘 높이 던진 황금 공이 공주의 손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진 공은 몇 번 튀다가 대굴대굴 굴러 곧장 연못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공주는 눈으로 계속 공을 쫓았지만 황금 공은 그만 사라져 버렸지요. 게다가 연못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어요. 공주는 울기 시작하였답니다. 점점 더 큰 소리로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공주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왜 그러세요, 공주님? 공주님의 울음소리에 돌멩이도 눈물을 흘릴 지경이군요. 공주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연못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뚱뚱하고 못생긴 머리를 물 밖으로 삐죽이 내밀고 있었지요. 개구리로구나. 내 황금공이 연못에 빠져서 울고 있단다. 공주가 대답하였어요. 그 말을 듣자 개구리가 말하였지요. 자, 그만 울음을 그치세요.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요. 그런데 내가 공주님의 황금공을 건져오면 공주님은 내게 뭘 주실 건가요? 개구리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내 옷이랑 진주, 보석도 주고 내 머리에 쓰고 있는 금관도 줄 거야. 그러자 개구리가 말하였어요. 나는 공주님의 옷도 진주와 보석, 그리고 공주님이 머리에 쓴 금관도 원하지 않아요. 다만 공주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공주님의 놀이 친구로 삼아주기를 바랄 뿐이죠. 또 식탁에서는 공주님 옆자리에 앉아 공주님의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함께 먹으며 공주님의 잔으로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주님의 침대에서 함께 잘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연못 아래로 내려가 공주님의 황금공을 찾아다 줄게요. 정말이니? 물론이야. 약속할게. 내 황금공만 다시 찾아다 주면 네 부탁을 모두 들어줄 거야. 그러면서 공주는 속으로 생각하였어요. 도대체 이 개구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개구리는 물속에서 다른 개구리들 옆에 앉아 개골개골 울기만 하면 그만이야. 어떻게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공주의 약속을 받아낸 개구리는 머리를 물속에 넣고 헤엄을 쳐 깊숙이 내려갔어요. 잠시 후 다시 올라온 개구리는
입에 물고 온 황금공을 풀밭으로 던졌답니다. 멋진 황금공을 다시 보자 공주는 뛸 듯이 기뻤어요. 공주는 얼른 황금공을 집어들고 재빨리 도망을 쳤지요. 그러자 개구리가 소리쳤어요. 기다려요. 기다리세요. 나도 데려가야지요. 나는 공주님처럼 그렇게 빨리 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개구리는 공주를 향해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개골개골 울부짖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공주는 개구리가 아무리 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둘러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곧 그 불쌍한 개구리를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개구리는 다시 연못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공주는 왕과 신하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조그만 황금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무언가가 대리석 계단을 펄쩍거리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올라와서는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어요. 공주님, 막내 공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공주는 도대체 밖에 누가 왔는지 궁금해서 얼른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어제 그 개구리가 앉아있지 뭐예요. 얼른 문을 쾅 닫고 다시 식탁에 와서 앉은 공주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요. 왕은 공주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을 눈치채고 물었어요. 막내야, 왜 그렇게 겁에 질렸느냐? 문 앞에 너를 잡아가려고 거인이라도 와 있던? 아니에요. 거인이 아니라 징그러운 개구리가 와 있어요. 개구리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지? 아버지, 그게 제가 어제 숲에 있는 연못가에서 놀다가 황금공을 그만 연못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개구리가 나타나서 자기를 친구로 삼아주면 공을 찾아다 주겠다고 하였지요. 개구리가 너무나 간절히 원하길래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하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개구리가 연못 밖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지금 밖에 와서는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시 문을 두드리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공주님, 막내 공주님,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어제 시원한 연못가에서 공주님이 내게 한 약속을 잊으셨나요? 공주님, 막내 공주님, 어서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자 왕이 말하였어요. 네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어서 가서 문을 열어주어라. 공주는 가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자 펄쩍 안으로 뛰어들어온 개구리는 공주의 발 뒤꿈치를 따라 공주의 의자가 있는 곳까지 왔답니다. 의자 밑에서 개구리는 소리쳤어요. 공주님이 앉아있는 의자 위로 나를 좀 올려주세요. 공주는 내키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러자 왕이 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였지요. 의자 위에 올라온 개구리는 이번엔 식탁 위로 올려달라고 하였답니다. 식탁 위까지 올라온 개구리가 말하였어요. 이제 공주님의 조그만 황금 접시를 내 쪽으로 조금만 밀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잖아요. 공주는 개구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는 했지만 영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개구리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공주는 음식이 목에 걸려 도무지 삼킬 수가 없었답니다. 마침내 개구리가 말하였어요. 실컷 먹고 나니 조금 피곤하군요. 공주님 방으로 저를 데려다 주세요. 공주님의 비단 침대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공주님과 함께 자고 싶어요. 공주는 울기 시작하였어요.
건드리기조차 꺼림칙한 축축한 개구리를 자기의 아름다운 침대에 재워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왕은 버럭 화를 내면서 공주에게 말했답니다. 네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준 고마운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공주는 개구리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 위층으로 들고 가 방구석에 놓아두었어요. 그런데 공주가 침대에 누워있으니 개구리가 다가와 말하였지요. 피곤하군요. 나도 공주님처럼 편하게 자고 싶어요. 어서 나를 침대 위로 올려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임금님께 일러 바치겠어요.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공주는 결국 개구리를 집어들어 벽을 향해 힘껏 내동댕이 쳤답니다. 이제 영원히 푹 쉬거라, 이 징그러운 개구리야. 그런데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개구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름답고 부드러운 눈을 지닌 왕자였지요. 이제 왕자는 공주의 아버지인 왕이 원했던 것처럼 공주의 다정한 친구에다 남편이 되었답니다. 왕자는 자기가 나쁜 마녀의 마법에 걸렸는데 자기를 연못물에서 구해줄 사람은 공주뿐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공주를 자기 왕국으로 데려갈 거라고 말하였지요. 이윽고 두 사람은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해님이 두 사람을 깨웠을 때 마차 한 대가 궁전을 향해 다가왔어요. 머리에 흰 타조 깃털을 꽂고 황금빛 사슬 장식을 단 백마 8마리가 끄는 마차였지요. 마차 뒤에는 젊은 왕자의 신하가 서 있었어요. 아주 충직한 신하였지요. 왕자가 개구리로 변하자 이 충성스런 신하는 매우 슬퍼하며 자기 가슴에 철띠를 3개나 감았답니다.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제 왕자는 마법에서 풀려 마차를 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거예요. 충성스런 신하는 왕자와 공주를 마차에 태운 뒤 다시 마차 뒤쪽의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왕자가 마법에서 풀린 것을 보고 신하는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마차가 한창 달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왕자는 마차 뒤쪽에서 무언가가 우지끈 부서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지요. 왕자는 고개를 돌리고 소리쳤어요. 이보게, 마차가 부서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왕자님. 마차가 아닙니다. 왕자님이 개구리가 되어 연못 속에 갇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 제 가슴에 감아두었던 철띠가 끊어지는 소리입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 소리는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들렸고 그때마다 왕자는 마차가 부서지는 게 아니냐고 물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자가 마법에서 풀려 너무나 기쁜 충직한 신하의 가슴에서 철띠가 끊어지면서 나는 소리였답니다. 에드워드 왕자와 거지 톰. 어느 가을날 영국 런던에서 똑같은 시기에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아이는 영국 왕의 아들 에드워드로 태어났어요. 오늘은 축복받은 날이도다. 영국의 왕자 에드워드가 태어났으니 온 나라에 잔치를 벌이도록 하라. 왕은 기뻐서 사흘 동안 잔치를 벌였답니다. 다른 아이는 가난한 거지의 아들 톰으로 태어났어요. 톰, 이 게으름뱅이야. 어서 나가서 밥을 얻어와. 톰은 아버지에게 날마다 얻어맞고 욕설을 들으며 자랐답니다. 하지만 톰은 마음씨 고운 신부님에게 글자도 배우고 옛 이야기도 듣고 책도 빌려 읽으며 착하고 슬기롭게 자랐지요.
어느 날 톰은 한참을 걷다가 궁전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궁전 뜰에는 에드워드 왕자가 서 있었지요. 그런데 궁전 문을 지키던 병사가 "저리 가, 더러운 거지야!" 하고 톰을 확 떠밀어 버렸어요. 에드워드가 그것을 보고 병사에게 소리쳤지요. "불쌍한 아이에게 무슨 짓이냐? 당장 그 아이를 이리로 들여보내라." 에드워드는 톰을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톰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정답게 물었답니다. "이름이 무엇이니?" "톰입니다." "궁전 바깥 세상이 궁금하구나. 나한테 이야기해 주겠니?" 궁전 밖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있던 에드워드는 문득 톰에게 옷을 바꿔 입어보자고 말하였어요. 옷을 바꿔 입은 에드워드와 톰은 깜짝 놀랐답니다. 두 사람이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았거든요. 에드워드는 사람들 몰래 혼자 궁전에서 빠져나와 시내로 갔답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입은 에드워드를 놀려대며 비웃고 때리기도 하였지요. "톰, 이 자식, 어디서 놀다가 이제 오는 것이야?" 갑자기 술 취한 아저씨가 에드워드를 잡아 끌었어요. 에드워드는 궁전으로 돌아가려고 톰의 아버지에게 말하였지요. "아, 당신이 톰의 아비냐? 나는 에드워드 왕자다. 나를 궁전으로 데려다다오." "이놈이 미쳤구나. 또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어." 톰의 아버지는 에드워드를 사정없이 때렸답니다. 궁전에 남은 톰은 에드워드가 돌아오지 않아 불안하였어요. 사람들이 톰을 에드워드 왕자라고 생각하였거든요. "전 에드워드 왕자님이 아니라 거짓 톰입니다." 톰이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궁전 안에는 왕자가 미쳤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폐하, 저는 사실 왕자가 아니라 거지입니다." 하지만 왕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톰을 꼭 안아주며 말하였어요. "에드워드야, 네가 많이 아픈 게로구나. 좀 쉬도록 하거라." 하루는 가짜 왕자 톰이 시내에 행차하였지요. 진짜 왕자 에드워드도 사람들 틈에 있다가 톰을 보고 소리쳤어요. "내가 진짜 왕자란 말이다. 내가." "이런 미친 거지가 다 있나? 강물에 빠뜨려버려." 구경꾼들이 에드워드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때 마일스라는 사람이 나타나 에드워드를 구해주었지요. "멈추시오. 어린 아이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오?" 마일스는 에드워드를 보며 속으로 생각하였어요. 착하게 생긴 아이가 제정신이 아니군. 가여워라. 내가 보살펴 주어야겠어. 얼마 뒤 에드워드의 아버지인 영국 왕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는 몹시 슬퍼하며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마일스에게 지금까지 겪은 일을 말해주었지요. "네, 그런 일을 겪으셨군요, 왕자님." 마일스는 에드워드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에드워드가 가엾고 사랑스러워 마치 믿는 것처럼 행동하였어요. 톰은 이제 왕 노릇까지 해야 했어요. 왕이 된 톰은 나쁜 법을 없애고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구해주었지요. 그리고 진짜 왕처럼 밥 먹는 법, 옷 입는 법도 배웠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왕자님이 하루빨리 돌아오셔야 할 텐데." 톰은 어쩔 수 없이 가짜 왕 노릇을 하느라 몹시 힘들고 괴로웠답니다.
한편 마일스가 에드워드의 옷을 사러 간 사이 술주정뱅이 톰의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톰, 이 자식 아버지한테서 달아나다니. 톰의 아버지는 에드워드를 거짓대와 도둑들이 사는 곳으로 끌고 갔어요. 너도 동양질을 해야 돼. 도둑질도 하고 말이야.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겠어. 싫다. 나는 절대로 동양도 도둑질도 하지 않을 테다. 에드워드는 겁먹지 않고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곳에는 에드워드를 몹시 미워하는 도둑이 있었답니다. 에드워드의 당당하고 자신 있는 태도가 거슬렸던 것이지요. 저 건방진 자식을 혼내주어야 하는데. 어느 날 그 도둑은 못된 일을 꾸몄어요. 새끼 돼지를 훔쳐서 에드워드에게 던지고 후다닥 달아나 버렸지요. 도둑 잡아라, 도둑! 저기 내 돼지, 저놈을 잡아요. 아니다, 나는 네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 에드워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답니다. 재판을 받고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에드워드는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작은 죄를 짓고도 큰 벌을 받는 것도 보았지요. 에드워드는 그 사람들을 구해줄 수 없어 괴로웠답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찾으면 반드시 나쁜 법을 없애겠어. 에드워드는 굳게 마음먹었어요. 몇 달이 흘러 에드워드는 감옥에서 풀려났지요. 그날은 톰이 새 왕이 되는 날이었답니다. 거리에는 새 왕을 칭찬하며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어요. 대관식이 열리는 성당 안도 구경꾼들로 가득 찼지요. 왕관이 톰의 머리에 씌워지려는 순간, 멈춰라! 왕관의 주인은 바로 나다. 진짜 왕 에드워드가 나타났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오직 톰만 기뻐하며 에드워드를 와락 껴안았지요. 톰이 사실대로 말한 덕분에 에드워드는 왕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에드워드는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었어요. 나쁜 법도 없애었지요. 어려울 때 도와준 마일스에게는 높은 지위와 재산을 주고 톰하고는 평생 사이좋은 친구로 지내었어요. 에드워드는 자신이 거지로 지내면서 겪었던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백성들을 위하는 어진 왕이 되었답니다. 빨간 모자를 쓴 소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가 살았답니다. 얼마나 예쁜지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소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소녀의 할머니는 특히 이 소녀를 사랑하였지요.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빨간 모자를 씌워주었고, 그 후로 사람들은 어디서나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답니다. 어느 날 빨간 모자의 어머니가 맛있게 구운 빵을 들고 말하였어요. 할머니가 아프시단다. 어떠신지 좀 보고 오렴. 빵과 버터도 갖다 드리고. 빨간 모자는 곧장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의 집으로 출발하였어요. 늑대가 숲을 지나가는 빨간 모자를 보았답니다. 늑대는 그 자리에서 빨간 모자를 한 입에 잡아먹고 싶었어요. 하지만 숲에는 나무꾼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답니다. 빨간 모자는 늑대가 말을 걸자 걸음을 멈춰 섰어요.
빨간 모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몰랐지요. 할머니 집에 가는 거야. 엄마가 준 빵과 버터를 갖다 드리려고. 할머니 집은 여기서 멀어? 늑대가 빨간 모자에게 물었어요. 저기 저 아래에 보이는 방앗간을 지나면 마을이 나와. 그 마을 첫 번째 집이 할머니 집이야. 빨간 모자가 대답하였어요. 그렇구나. 나도 네 할머니를 보고 싶은데. 나는 이 길로 갈 테니 너는 저 길로 가봐. 둘 중에 누가 먼저 할머니 집에 도착하는지 보자. 늑대가 말하였어요. 늑대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힘껏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빨간 모자는 할머니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답니다. 개암나무 가지를 꺾고 나비도 쫓고 예쁜 꽃으로 꽃다발을 만들기도 하였지요. 금세 할머니 집에 도착한 늑대는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밖에 누가 왔니? 할머니, 저 빨간 모자예요. 엄마가 주신 빵과 버터를 가지고 왔어요. 늑대는 빨간 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하였어요. 할머니는 몸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었지요. 걸쇠를 밀어보렴. 문이 열릴 거야. 늑대가 걸쇠를 밀자 정말 문이 열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간 늑대는 와락 달려들어 순식간에 할머니를 삼켜버렸지요. 3일이 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늑대는 문을 닫고 할머니의 침대로 가서 누웠답니다. 빨간 모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지요. 조금 후에 빨간 모자가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밖에 누가 왔니? 늑대의 쉰 목소리를 듣고 빨간 모자는 덜컹 겁이 났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할머니, 저 빨간 모자예요. 빵이랑 버터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갖다 드리라고 했거든요. 걸쇠를 밀어봐.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늑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가다듬고 말하였지요. 빨간 모자가 걸쇠를 밀어 문을 열었답니다. 빨간 모자가 들어오자 늑대는 담요를 덮어 몸을 가리면서 말하였어요. 빵과 버터는 찬장 위에 놓고 이리 오렴. 나랑 같이 자자꾸나. 빨간 모자는 겉옷을 벗고 침대로 갔답니다. 그러고는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지요. 할머니, 팔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건 너를 잘 안아주기 위해서야. 할머니, 발이 왜 이렇게 커요? 그건 너에게 더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지. 할머니는 귀가 왜 이렇게 크지요? 그건 너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야. 할머니는 눈이 왜 이렇게 커요? 그건 너를 잘 보기 위해서지. 할머니는 이가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건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한 나쁜 늑대는 와락 달려들어 빨간 모자를 한 입에 잡아먹고 말았답니다. 늑대는 산만해진 배를 쓰다듬으며 흡족하게 웃었어요. 오늘은 둘이나 잡아먹었군. 배도 부른데 한숨 자야겠다. 늑대는 다시 침대에 눕더니 곧 잠이 들었어요. 드르렁 드르렁 푸. 늑대가 요란하게 코를 고는 소리는 숲속까지 퍼져나갔지요. 그때 마침 할머니 집 옆을 지나가던 사냥꾼이 늑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크게 코를 골지? 할머니는 분명 아니실 텐데. 사냥꾼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배가 불룩한 늑대가 할머니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늑대가 할머니를 잡아먹었구나. 사냥꾼은 총으로 늑대를 겨냥하다가 문득 생각하였지요. 늑대가 할머니를 삼켜버렸다면 할머니를 살려낼 수 있을지도 몰라. 사냥꾼은 늑대의 배를 가위로 싹둑싹둑 갈랐어요. 그러자 그 속에서 빨강 모자와 할머니가 나왔답니다. 아저씨,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늑대의 배 속은 정말 캄캄했어요. 못된 늑대 같으니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혼을 내줍시다. 할머니가 화가 나서 말하였지요. 세 사람은 돌멩이를 주워다가 늑대의 배 속에 가득 채워놓고 꿰맸답니다. 그러고 나서 몰래 숨어 늑대를 지켜보았지요. 이윽고 늑대가 크게 하품을 하며 깨어났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 무거워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아니, 배가 왜 이렇게 무겁지? 움직일 수가 없잖아. 아이고, 배야. 결국 늑대는 그 자리에 포 꼬꾸라지더니 그대로 죽고 말았답니다. 처녀의 무덤에 바치는 꽃. 먼 옛날 성격이 난폭하기로 이름난 임금님이 있었답니다. 임금님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벼슬과 재산을 몽땅 빼앗아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잘못된 일을 바른대로 말하거나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도 함부로 죽였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불안에 떨며 길을 펴지 못하였지요. 그는 미친 호랑이야. 우리 모두는 결국 다 잡아먹히고 말 거야. 말 조심해요. 그 말이 임금님의 귀에 들어가 봐요. 우리 모두는 살아남지 못할 거요.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못하고 지내었지요. 임금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도 바른 소리를 하다가는 벼슬과 재산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기가 일쑤였답니다. 그래서 임금님 곁에는 거짓말로 아부만 하는 간신배들만 들끓었지요. 그러니 나라 살림은 말이 아니었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관리들은 힘없는 백성들만 괴롭혔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염라대왕은 뭘 하고 있을까? 백성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한숨만 푹푹 쉬었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공주만은 나라와 백성을 걱정해서 임금님께 바른 말을 서슴지 않았지요. 아바마마, 임금님은 백성들의 어버이옵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다. 그런데 나를 어버이처럼 받들지 않는 백성들이 아주 많단다. 그것이 아니옵니다. 임금님이 먼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셔야 합니다. 마음씨 곱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주는 임금님께 이렇게 애원하였지요. 임금인 내가 그 천한 것들을 사랑하란 말이냐? 내 주변에는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염려할 것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만 하는 간신배들이니 멀리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멀리하라고? 그러면 나는 혼자가 된단 말이다. 바른 말하는 충신들을 곁에 두시면 됩니다. 그들이 진정한 신하이옵니다.
그러나 고집이 세고 성격이 거친 임금님은 공주의 간곡한 부탁도 물리쳤지요. 너는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느니라. 나라 일에는 신경 쓸 것이 없다. 공주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임금님께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어진 정치를 하라고 애걸하였어요. 그래도 임금님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자 공주는 그만 마음의 병이 생겼답니다. 자리에 누워 시름시름 앓더니 날이 갈수록 병이 심해졌지요. 임금님은 성격이 난폭했지만 공주만은 몹시 사랑하였어요. 그래서 공주가 알아 눕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왔지만 공주의 병은 차도가 없었답니다. 공주의 병을 고칠 사람이 그렇게도 없단 말이냐. 어떻게든 공주를 살려야 한다. 임금님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지만 의원들은 모두 머리를 흔들었어요. 임금님은 공주 옆에 앉아서 어찌할 줄을 몰랐답니다. 공주야, 네 말대로 백성들을 자식처럼 사랑할 테니 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거라. 예, 아바마마.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 충신들을 항상 곁에 두세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옵니다. 그래, 내 꼭 그렇게 하도록 하마. 그러나 공주는 일어나지 못하였지요. 임금님은 안타까워서 공주에게 말하였어요. 공주야,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이냐? 어서 일어나야지. 아바마마, 저는 이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바마마, 제가 죽거든 이것을 열어보지 말고 그대로 무덤에 함께 묻어주세요. 공주는 평소에 몹시 아끼던 향수병 2개를 임금님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공주야, 그게 무슨 소리냐?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일어나야 돼. 그 뒤 얼마 안 되어 공주는 눈을 감았답니다. 임금님은 사랑하던 딸이 죽자 눈물을 주르르 흘렸지요. 그리고는 공주의 시녀를 불러 2개의 향수병을 내주었어요. 이것을 공주의 무덤에 함께 묻도록 하여라. 절대로 열어봐서는 안 된다. 예, 상감마마,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향수병을 받아들고 나온 시녀는 향수병을 무덤에 함께 묻으라는 것이 이상하였지요. 이것은 공주님이 쓰시던 향수인 것 같은데 나도 처음 보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왜 무덤에 함께 묻으라고 하실까? 시녀는 향수병을 살펴보다가 왠지 자꾸만 궁금증이 생겼지요. 왜 이것을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 시녀는 망설이던 끝에 궁금증을 참지 못해서 향수병 1개를 열어보았지요. 순간 향수병에서 연기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더니 향수가 금방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머, 이런 향수는 처음 보는데. 깜짝 놀란 시녀는 얼른 병마개를 닫았답니다. 그러나 이미 향수는 모두 날아가 버리고 빈 병이 되고 말았지요. 시녀는 할 수 없이 1개는 빈 병인 채로 무덤에 묻었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답니다. 공주의 무덤에 처음 보는 화초가 2폭이 돋아나더니 공주처럼 화사한 모습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공주를 생각나게 하였지요. 공주야, 네가 이렇게 꽃으로 피어났구나. 공주의 무덤을 찾은 임금님은 그 꽃에 얼굴을 비비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포기는 향기가 없었지요. 임금님은 이상히 여겨서 시녀를 불렀어요.
사실대로 말하거라. 향수병을 어떻게 묻었느냐? 상감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 향수병을 어떻게 했는지 어서 바른대로 말하렸다. 그것이 처음 보는 향수병이라 궁금해서 그만. 시녀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사실대로 말하였어요. 괘씸한 것. 여봐라, 전연을 당장. 아니다, 그만두어라. 임금님은 당장 시녀의 목을 베라고 하려다가 공주의 말이 떠올랐답니다. 상감마마, 자식을 해치는 어버이는 없사옵니다. 백성은 상감마마의 자식이옵니다. 임금님은 무덤에 돋아난 꽃이 공주의 모습만 같아서 화를 누르고 넋없이 꽃만 바라보다가 돌아섰지요. 그러나 임금님에게 아부를 일삼는 간신들이 시녀를 끌고 가서 칼로 목을 베었답니다. 그러자 향기 없는 꽃은 꽃잎이 핏빛으로 물들고 입모양은 날카로운 칼처럼 변하였어요. 이 꽃이 바로 지금의 글라디올러스랍니다. 그래서 글라디올러스는 죽은 처녀의 무덤에 바치는 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잭과 콩줄기. 옛날에 잭이라는 아이가 몸이 아픈 어머니랑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말하였지요. 잭,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젖소를 팔아 장사라도 해야겠어. 그래요, 엄마. 제가 시장에 가서 팔아올게요. 잭은 젖소를 끌고 시장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지요. 길을 가다가 낯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예, 꼬마야, 젖소를 끌고 어딜 가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시장에 젖소를 팔러 가요. 그래, 잘 됐구나. 내 콩이랑 젖소랑 바꾸자꾸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신기하게 생긴 콩을 한 줌 꺼내었어요. 예? 겨우 콩하고 우리 젖소를요? 이건 그냥 콩이 아니고 요슬콩이란다. 밤에 심고 자면 아침에는 줄기가 하늘까지 자라지. 잭은 요슬콩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젖소를 콩하고 바꿨답니다. 잭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한테 신기한 요슬콩을 보여주며 자랑하였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답니다. 도대체 네가 정신이 있는 것이니? 젖소하고 이깟 콩하고 바꾼 게 말이 되냔 말이야. 어머니, 이건 그냥 콩이 아니라 요슬콩이에요. 요슬콩은 무슨 요슬콩? 어머니는 콩을 창 밖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잭은 쫄쫄 굶은 채로 잠이 들었지요. 다음날 아침, 해가 떴는데도 방안이 컴컴해요. 잭과 어머니는 창밖을 내다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콩 줄기가 하늘 끝까지 자라 있었거든요. 그 할아버지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잭은 콩줄기를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하였어요. 한참을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 올라간 잭은 어느새 구름 위에 닿았답니다. 구름 위에는 으리으리한 집이 있었지요. 똑똑똑 잭이 문을 두드렸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우리 남편은 너 같은 애를 잡아먹는단다. 이것만 먹고 어서 가렴. 거인 아주머니는 잭에게 빵과 우유를 주었답니다. 잭이 빵을 다 먹기도 전에 쿵쿵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머니, 큰일 났네. 남편이 온단다. 얼른 숨으렴. 아주머니는 잭을 빵 굽는 통 안에 숨겨주었지요. 거인은 황소 3마리를 허리에 차고 들어왔어요. 아니, 사람 냄새가 나잖아. 산 놈이든 죽은 놈이든 가만두지 않겠어.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상하네. 사람 냄새가 나는데. 밥이나 줘. 거인은 황소 3마리를 먹고 나서 금돈을 세기 시작하였어요. 금돈을 세다가 코까지 드르렁 골며 잠이 들었지요. 잭은 얼른 돈자루를 어깨에 메고 뛰었답니다. 집까지 숨도 안 쉬고 뛰었지요. 금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던 잭은 어느덧 금돈을 다 써버렸어요. 빵도 사야 했고 어머니 약도 사야 했거든요. 잭은 다시 콩줄기를 타고 구름 위에 기어 올라갔어요. 거인 집 앞에는 거인 아주머니가 서 있었지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넌 지난번에 왔던 아이지? 혹시 돈 자루를 못 받니? 지금은 배가 고파 말할 기운이 없어요. 아주머니는 잭에게 빵과 우유를 주었답니다. 잭이 한 입 먹기도 전에 쿵쿵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아주머니는 잭을 빵 굽는 통 안에 숨겨주었어요. 어라, 또 사람 냄새가 나는데. 산 놈이든 죽은 놈이든 가만두지 않겠다. 거인은 잭을 찾는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가져왔지요. 거인은 황금알을 세다가 잠이 들었어요. 잭은 얼른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들고 뛰었답니다. 집까지 숨도 안 쉬고 뛰었지요. 잭은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콩줄기를 기어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몰래 솥단지 안에 숨었답니다. 조금 있으니 쿵쿵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어라, 사람 냄새가 나잖아. 산 놈이든 죽은 놈이든 가만두지 않겠다. 거인은 부엌안을 구석구석 뒤졌지만 잭을 찾지 못하였답니다. 거인은 아침을 먹고 식탁 위에 하프를 올려놓았어요. 노래나 한 곡 들려줘. 거인이 말하자마자 하프는 줄을 움직이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어요. 거인은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었지요. 잭은 솥뚜껑을 조용조용 열고 생쥐처럼 쪼르르 내려와 하프가 있는 식탁까지 2 손과 무릎으로 살살 기어갔어요. 그리고 잭은 노래하는 하프를 낚아채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하프가 소리를 질렀어요. 주인님, 주인님. 거인은 그 소리에 놀라 잠이 깨었답니다. 이런 생쥐 같은 놈. 네 놈이 내 돈자루랑 암탉을 훔쳐갔지. 넌 오늘 내 밥이다. 거인이 잭을 무섭게 쫓아오기 시작하였어요. 잭은 숨도 안 쉬고 콩줄기가 있는 곳까지 뛰었답니다. 거인은 씩씩대며 쫓아왔지요. 잭은 콩줄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거인도 콩줄기를 타고 쫓아왔지요. 저기 잭의 집 지붕이 보였답니다. 엄마, 엄마, 도끼 좀 갖고 오세요. 빨리요. 잭의 어머니는 얼른 도끼를 들고 뛰어나갔어요. 잭은 땅에 내려서자마자 도끼를 들고 콩줄기를 찍었답니다. 쿵, 쿵. 도끼 소리에 따라 출렁출렁 콩줄기가 흔들려요.
콩줄기에 매달린 거인이 아슬아슬 하였지요. 쿵, 쿵. 잭이 콩줄기를 한 번 더 찍자 콩줄기가 완전히 쪼개져 쓰러지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거인은 땅바닥에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잭은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황금알을 낳는 암탉도 있지, 저 혼자 노래 부르는 하프도 있지. 잭은 어머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거인의 정원.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답니다. 초록빛 잔디가 깔려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울긋불긋 피어 있었지요. 또 온갖 나무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 있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어요. 아이들은 이 정원을 무척 좋아하였지요. 햇살이 반짝이는 오후, 아이들은 정원으로 뽀르르 몰려왔어요. 떼굴떼굴 잔디 위를 뒹굴고 나무를 타고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집주인이 돌아왔어요. 바로 거인이지요. 거인은 정원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거인이 무서운 얼굴로 소리치자 아이들은 놀라서 화다닥 도망가 버렸답니다. 이 정원은 내 거야. 아무도 못 들어와. 심술궂은 거인은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은 뒤 푯말을 세웠어요. 이 정원에 들어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길에서 놀아야 했지요. 하지만 길은 먼지 투성이에다 돌이 잔뜩 박혀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없었답니다. 아이들은 높은 담 주위를 빙빙 돌면서 담 안에 있는 정원을 그리워하였어요. 저 안에서 놀 때는 참 재밌었는데. 어느덧 봄이 왔어요. 온 세상이 예쁜 꽃으로 뒤덮이고 새들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인의 정원에만 봄이 오지 않았답니다. 나무들도 꽃을 피우지 않고 새들도 찾아오지 않았지요. 덕분에 눈과 센 바람은 마냥 즐거웠어요. 봄은 이 정원을 잊어버린 게 틀림없어. 1년 내내 여기서 편히 살 수 있겠군. 눈은 하얀 얼음 이불을 펴서 정원을 덮고 센 바람은 싱싱 소리치며 정원을 신나게 돌아다녔지요. 거인은 창문 앞에 앉아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정원을 내다보았어요. 왜 봄이 오지 않는 것이지? 거인은 봄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끝끝내 봄은 오지 않았답니다. 정원 밖은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와 나무마다 열매가 가득했지만 거인의 정원은 아직도 겨울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인이 잠이 덜 깬 채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어요. 창밖에서 작은 방울새가 쥐저기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거인은 반가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지요. 쪼로롱 새소리가 들리자 눈도 얼음 이불을 걷고 소리치던 센 바람도 입을 다물었어요. 드디어 봄이 왔구나. 거인은 침대에서 내려와 창밖을 내다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나뭇가지에 군데군데 걸터 앉아서 놀고 있었거든요. 새들은 그 주위를 맴돌며 즐겁게 노래 부르고요. 꽃들은 잔디 위로 얼굴을 내밀고 환하게 웃었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가 정원 한 구석에 오독하니 서 있었어요.
아이는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둘레를 빙빙 돌며 울고 있었지요. 아이의 손길이 닿지 못한 나무는 아직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센 바람이 나무 위에서 쌩쌩 불어댔어요. 거인은 그제서야 정원에 왜 봄이 오지 않았는지 깨달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껏 했던 일을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거인은 문을 살짝 열고 정원으로 나갔답니다. 거인을 본 아이들은 놀라서 모두 도망갔지요. 그러자 정원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작은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답니다. 거인은 아이 뒤로 가만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살포시 안아 나무 위로 올려주었지요. 그러자 나무는 금세 꽃을 피우고 새들은 날아와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는 두 팔을 뻗어 거인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쪽 맞추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담벼락 뒤에 숨었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다시 정원으로 들어왔지요. 아이들과 함께 봄도 따라 들어왔답니다. 얘들아, 이제 이 정원은 너희들 것이란다. 거인은 큰 도끼를 가져다가 쾅쾅 담을 헐어버렸답니다. 구두쇠 스크루지와 크리스마스 캐럴. 하얀 눈이 보슬보슬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그날도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가게에서 열심히 돈을 세었지요. 추운 겨울날인데 난로도 없고 책상 위에 초 한 자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답니다. 똑똑똑 조카 프레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하였어요.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거리가 온통 축제 분위기예요. 하지만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꾸하였지요. 허튼 소리. 돈도 없는 녀석이 무슨 크리스마스야. 난 바쁘니 어서 나가거라. 똑똑똑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돈을 모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지요. 영감님, 병들고 가난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낭비할 돈 없으니 냉큼 나가시오.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시 돈을 세기 시작하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늦게 돌아온 스크루지 할아버지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쩔그럭 쇠사슬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유령이 나타난 것이에요. 얼마 전에 죽은 스크루지 할아버지 친구였지요. 유령은 몸에 금고와 열쇠 뭉치와 서류 다발을 매단 쇠사슬을 칭칭 감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어두운 얼굴로 스크루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자네도 욕심만 부리면 나처럼 이렇게. 친구 유령은 말을 채 마치지도 않고 사라졌어요. 친구 유령이 사라진 자리에 언제 나타났는지 어린아이 유령이 서 있었지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덜덜 떨며 물었답니다. 넌 누구냐? 그러자 어린아이 유령이 말하였어요. 저는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랍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어린아이 유령이 스크루지 할아버지를 데려간 곳은 눈이 하얗게 덮인 시골 마을이었지요. 이럴 수가. 여긴 내가 태어난 곳이잖아. 내가 어릴 때 살던 곳이라고.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어렸을 때 스크루지는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였어요. 모두 스크루지를 싫어했거든요. 오직 스크루지의 여동생만이 따뜻하게 대해주었답니다.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돈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가엾고 불쌍한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았지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괴로워서 고개를 돌렸답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만하자, 그만.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하다가 문득 주위가 조용해진 것을 느꼈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나쁜 꿈을 꾸었나 보군.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때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어요. 난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오. 당신이 살고 있는 현재를 보여주려고 왔소. 유령은 스크루지 할아버지를 밥 아저씨네 집으로 데려갔어요. 밥 아저씨는 스크루지 할아버지 가게에서 일하지요. 돈도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늘 스크루지 할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일했지만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밥 아저씨네는 크리스마스 준비에 바빴답니다. 막내 아들이 병들어 누워 있었지만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지요. 무척이나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어요. 이번에는 조카 프레드의 집으로 갔답니다. 식구들은 조촐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먼저 스크루지 삼촌을 위해 기도하자.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다니.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쓱쓱 닦았답니다. 그때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어요. 유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나는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요. 이제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겠소.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유령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사실은 몹시 떨고 있었지요. 어떤 미래가 나타날지 두려웠거든요. 어젯밤에 그 지독한 욕심쟁이 영감이 죽었대요. 허허, 장례식에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원. 그러게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욕심만 부리고 남을 도울 줄 모르더니. 스크루지 할아버지가 죽었는데도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제가 이렇게 죽는다고요? 안 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고쳐 먹겠어요. 유령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유령 손을 꽉 잡은 채 잘못을 뉘우치며 펑펑 울었답니다.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거리는 온통 크리스마스 인사를 주고받는 소리로 떠들썩하였답니다. 모든 게 꿈이었구나. 정말 다행이야.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창문을 활짝 열고 거리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인사했어요. 얘들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구나.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밥 아저씨네 집으로 커다랗고 통통한 칠면조를 보내었어요. 멋진 카드에 이렇게 적어서 말이에요. 밥과 가족들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아들의 병이 빨리 낫기를 기도합니다. 스크루지.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그 뒤로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도우며 잘 살았답니다.